백수연 한국표준협회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좀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렇게 대립의 논리가 아니고 내용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공통점이 있고 뭐 전체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봐서 공통적인 거 서로 상이한 거 이렇게 대변해야 되고,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은 단순하게 이게 공학적인 접근만 해서 되지도 않고 경제적 조건만 되지도 않고 우선은 여기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 전기차 한다 그러면 우선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고, 충전소를 내면 충전소 오는 사람이 이거 밥 벌어 먹을 정도의 수지타산이 맞는가, 이해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메이커가 다르고 또 정비하는 업체 기준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이 다르고 소비자 입장이 좀 다르고,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오늘은 뭐 그런 논의는 안 나왔는데 국제 기준으로 가면 앞으로 20년 내에 어떻게 가야 되냐, Vehicle to Grid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V2G로 가야 되는데 여기 해당대에서 이해 당사자가 한 수십 개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길이 굉장히 멀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를 언제 한번 논의를 한번 하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오늘은 뭐 세 분의 발표자하고 세 분의 이렇게 패널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동안에 연구도 하고 이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와 계시니까 오늘 주제 발표 내용된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첫 번째 우리 김용군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좀 넘겨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자동차 산업협회를 맡은 지 한 1년 반쯤 되는데요. 저 협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고 세상을 뒤바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완성차들은 이런 데 잘 안 할까, 그런 비판의식을 갖고 왔는데, 제가 그날 쭉 관찰하고 제가 또 세계자동차협회 회장으로도 있기 때문에 전체 동향을 보면서, 아까 여러분 통계를 보셨지만 1년에 8천만 대 이상이 팔리지만 그중에 지금 수십만 대 팔리고 있는 정도를 상당 기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실은. 여러분 전기차 매년 너무 적은 차가 늘기 때문에 굉장한, 전기차 보면 많은 포션은 늘지만 퍼센트로 두 자릿수 늘지만은 세계 전체 수요로 보면 아직도 2.5%, 3% 이하에서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전기차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배터리 문제, 또 사용자의 편의성 이런 문제, 또 인프라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친환경차는 상업성이 보장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대립 개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일반 메이커들이 그 차를 팔아서 회사에 수익이 되는 차가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CO2, 전 세계 지구를 위해서 정부 규제, 세계 규제를 통해서 되는 산물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공공이 책임져야 될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파면 팔수록 손해죠. 그걸 어디서 수입을 대신하냐? 내연기관차 팔아서 갚는 거죠,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소위 상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언제까지 보조금 줘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정부 프로젝트거든요, 친환경차는. 그래서 이 문제가 패러다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상업적 필요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오겠는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또 볼륨의 문제. 중국이 왜 제일 앞서가는가? 정부 주도의 볼륨을 창조하잖아요. 볼륨. 다른 나라는 볼륨이 안 됩니다. 전기차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볼륨의 문제죠. 수익 모델이 중국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도 수익을 내느냐 모르겠어요. 정부 보조금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고 정부 규제로, 정부 보조금으로만 겨우 그만큼만 비례해서만 수요가 생기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수소차와 전기차의 큰 차이는 전기를 아까 축전, 저장하는 거냐 또 말씀하셨고, 근데 수소차는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생산과 이 저장은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기차 자체가 CO2를 전기를 만들 때 CO2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석탄 발전소로 내놓은 전기차는 CO2를 더 많이 창출합니다. 전기차가 돌아다닐수록 더 많은 CO2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생태계적인 순환설에서 과연 뭐가 자원 CO2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일본이 왜 갑자기 수소차로 나오는가? 저는 전력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전력의 CO2 문제라고. 원자력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심한 사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CO2를 반한 그럴 때 어느 게 길이 맞는가 하는 것도 근본적인 퀘스천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뉴욕타임즈 기사가 났습니다. 수소차가 다시 오고 있다. 그 내용에 아까 여기 나온 그 얘기입니다. 1000km 이상 가고 뭐 충전도 빨리 되고 전기차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사신 노인분들이 전기차를 사고 있어요. 현대 투싼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이 돼가지고 스피커 좋은 거 달 수 있고 에어컨도 틀 수 있고. 그래서 기꺼이 전기차를 산다. 그 스토리라인을 좀 번역해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미국 소비자가 현대 투싼을 수차를 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전기차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냐. 성장 동력이란 말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현대, 기아, 어떤 거 안성차가 세계적인 그 분야의 기업이 1등이 되는 게 성장 동력 아니겠어요? 성장 동력을 말했을 때 정부 보조금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 성장 동력이 아니잖아요. 결국 정부도 어렵고 민간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 성장 동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가 성장 동력이다? 친환경차가 그 말에 대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구조적으로. 수익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을 고용할 건지, 그 전기차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따라가기 쉬워, 발전에 따라가기 쉬워요. 금방 누구나 같은 수준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출권 거래에서 돈을 받든지 다른 데서 돈을 벌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됐든지 간에. 성장 동력이 과연 뭘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현대기아가 앞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서 있고 실제로 차를 팔고 있고, 물론 테크놀로지적으로나 부품 소재 차원에서 많은 게 할 일도 많지만, 그 성장 동력이라는 차원을 다시 본다면 저는 전기차냐, 순수 전기차냐, 아니면 수차냐, 다시 한번 국가 전략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기아를 떠나서 한국만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점을 무시하고 다 똑같이 하는 거, 뒤따라 있는 거, 뒤쳐져 있는 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1등 하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인프라적으로도 그렇고, 수요 창출로 봐도 그렇고, 중국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되고, 특히 우리나라 아까 우리 교통연구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거 환경, 교통 환경, 이 주차 환경 이런 구조를 볼 때 전기차가 맞는 건가, 수소차가 맞는 건가, 그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충전, 뭐 앞으로 무선 충전기도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밀집된 상황에서 이 주말에 저렇게 막히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산이 많고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을 보고 교통 문화 환경을 볼 때 저는 수소차 한 번 충전해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는 거, 그게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소차가 충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컨셉만 잘 해결되면, 왜냐하면 지금 현대가 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게 아니라 LPG 충전소를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병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LPG보다 안전하다는 그런 개념이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극복할 수 있기 좋은 여러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결되면 저 전기차 충전소 수천 대 세운 것보다 수소차 충전소 10개 이하로 세워가지고 효율을 따지면, 충전의 효율을 따지면 제가 볼 때 비슷하다고 볼 것 같아요. 코스트는 많이 들지만 계속 턴오버하는, 차별로, 그죠? 빨리빨리 빠지니까, 멀리 가서 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전체적인 효율을 따지면 한 기의 코스트만 따지지 말고 전체로 봐버리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업성 문제, 상업성이 공공적이냐, 또 진짜 CO2의 문제가 어디 더 있는가, 아까도 교통연구원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디 있는가, 산업 경쟁력이 어디 있는가, 그런 몇 가지 요소를 보면 당연히 전기차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고 해야 되겠지만 수소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마침 다른 나라도 수소차에 대해서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 기대치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그 우려감 또는 주저감도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것도 우리 정부가 한 번 더 적극 고려해서 일단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가는데 산업 전략에서 이것도 큰 전략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제가 뭐 개인적 차원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산업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영근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기 쉬운 얘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일종의 공공성이 되겠고, 또 보급하려고 그러면 생산자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상업성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교차점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죠. 그게 언뜻 전기차가 만능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전기를 쓰면은 결국은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1kW당 따지면 어쩔 수 없는 CO2 발생이 있는 거다. 그게 마치 보면 전기로만 가면 무공해 차처럼 되지만 전기가 무공해로 만들어지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수소에 의한 게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근자 와서는 이제 실용화 문제, 그 다음에 아마 가격 경쟁력, 뭐 보급 각 국가의 전략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주제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생태계가 이게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수소 얘기는 안 하셨는데 수소 쪽도 보면은 결국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를 제일 값싸게 순도 높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외딴 섬에 큰 거 풍력 발전기 만들어서 그 나온 전기 가지고 물 가지고 바닷물에서 물 끌어들여서 수소 만들어서 쓰면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 수소 만드는데 전기가 들거든요. 근데 CO2 없이 전기를 쓰려면 풍력이나 솔라 에너지 갖고 전기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 밀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한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또 우리나라는 자금만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전기차든 수소차든 이게 세계 시장에 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역적인 관점에서도 이 산업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부품 산업 국가 전체로 봐서 연령대별, 계층별 일자리 분포도, 기술의 난이도, 이 지속 가능한 거 이거 좀 종합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정책 하는 거 보면 단편적인 거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일단을 우리 김영근 회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옆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기겠습니다. 파워프라자 김성호 사장님께서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파워프라자 대표 김성호입니다. 우선 이제 파워프라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고 제가 여기 나온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1년 된 전력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8년 전부터 전기차 부품과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울 모터쇼에 저희 전기차를 출품을 했고요. 그때 이제 에너지 경제 신문에서 토론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이제 유사한 석학이 계시겠지만 또 옆에 존경하는 또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또 뭐 저는 어떤 그 전문가 토론 차원으로 제가 나왔는데 오늘 정책 토론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입장이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했지만은 그 올해 제주도하고 서울 쪽에 화물 0.5톤 화물차를 한 50대에서 60대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든 중소기업 입장이지만 전기차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자리가 또 수소차와의 어떤 그런 경쟁적인 토론회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자리를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사실 앞전에 그 김필수 교수님이 우리 전기차 리더스 협회장님이시라서 전기차에 대한 좀 강점을 많이 부각해 주시고 수소차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을 받아서 오늘은 뭐 전기차 전문 업체 입장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그 표준협회 백 회장님께서 또 뭐 계시지만은 좀 그 저는 어떻든 뭐 전기차 분야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국가적인 전체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방향은 제가 크게 모르는 입장에서 또 오늘 또 이 자리 나오면서 또 수소가 도대체 뭐냐 공부 좀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좀 그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한 결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좀 또 다시 또 뭐 다시 뭐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오늘 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많은 그 오해가 있는 것이 이제 전기차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 좀 뭡니까 그 친환경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자동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기전자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에너지 중에서 그 서로 간에 그 치환이 안 되는데 오로지 치환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기라는 에너지는 다 치환이 됩니다. 근데 다른 에너지 간에는 절대 치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굳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석탄 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거는 좀 국가 간의 친환경성을 좀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수소 전기차도 사실 국가 간의 그 친환경성을 좀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좀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도 국가 간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이 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좋은 뭐 싸게 생산되는 국가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수소 에너지도 굉장히 고 가격에 책정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것 비교해서 전기는 앞으로 계속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지금 환경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저희 회사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환경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이제 우리 우리 회장님 말씀한 거를 잠깐만 제가 반론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전 중소기업 입장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친환경차도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지만은 친환경차를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EVS 28이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국제 이제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차 분야에. 그래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전기차가 이제 어떤 자동차로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동차 교통 체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 마빌리티 같은 그런 교통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잘할 수 있는 국가가 또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전기차가 되면서 산업적인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업체라든가 무슨 그죠? 카센터 같은 이런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전제 자동차 대학 이런 기존의 자동차의 교육 제도 가지고는 더 이상 전기 자동차 같은 미래 교통 체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 마빌리티 교통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지금 유럽은 이미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단 전국의 1,700개 군데에 이 마빌리티 스쿨을 세워가지고 그 과거형 산업들을 새로운 교통체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국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한국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미래적인 기회 요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조금 문제는 저희도 이번에 이제 1,200만 원 국고를 받고 지방비 600과 500 정도 받거든요. 제주도 500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결국 보조금은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는 건 0.5톤 화물차인데요. 승용차 대비해서 300만 원을 깎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화물차라는 어떤 목적, 그죠? 국가적인 어떤 목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산별 깎은 거에 대해서는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보조금은 어차피 계속 국가가 이제 줄이는 정책을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여 가지고는 또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했던 것이 결국은 저탄소 협력금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탄소 협력금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2020년으로 후퇴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제도를 계속 지속하지 못한다면 저탄소 협력금 같은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 보조금을 대체해야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에 대한 빠른 좀 부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면서 수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수소차가 이제 친환경차고 전기차도 친환경차인데 저는 이제 다시 원천적인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수소차와 전기차는 좀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대한 폐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폐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있고요. 근데 수소차는 주행 중에도 배출되는 물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물질을 한번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일단 수소는 굉장히 작은 분자 중에 제일 작은 물체고 그다음에 고압으로 이 수소를 보관하기 때문에 700
바의 고압으로 계속 얘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 어려운 그 물질이고요. 그래서 수소가 이제 배출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만약에 그 차를 운행을 한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면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터널 같은데 수소차가 많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터널에 산소 발생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죠? 산소를 사용하니까. 그죠? 밀폐된 공간에서 내가 에어컨을 틀고 잠이 들었다. 그러면 글쎄요. 산소가 결핍될 것이고 또 수소가 그 밀폐된 공간에 좀 배출됐을 때 수소에 대한 그 인체 유해성 같은 것은 없는지, 저는 그런 안전성 같은 거는 고려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차보다 빠르다라고 이런 이제 장점을 부각하시지만은 수소 충전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다는 거, 이거 님비 현상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안전 문제는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안전 문제 측면에서 충전소의 위치는 굉장히 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뭐 어디나 세계 곳곳에 전기 없는 데는 없으니까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각 제품마다 충전 시간 틀리겠지만은 그냥 꽂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anyway. 응? 어디서든지. 응? 근데 수소 충전소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충전 시간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 어떤 뭐 버스 같은 뭐 경우라든가 뭐 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충전소를 세운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 수소가. 하지만 일반적인 차량에 수소 충전소를 뭐 이런 도시 근처에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전 부분도 전기차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전기차에 강조를 하시려고 수소 얘기를 좀 지나치게 변명하셨는데,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좀 도움 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도움 드릴 얘기를 뒤에서 혼자 다 하셔가지고, 전기에너지의 특질이 뭐냐, 에너지 중에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전송하는 데 들어가는 편리함이 타에너지가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 번째, 전기에너지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오면서 궁극적으로 파이널로 에너지를, 전기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 자동차가 편하다고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제품을 만드는 부품 산업의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우리 파워프라자에 우리 김 사장님이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 이거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겁니다. 이거 보호 육성은 해야죠. 근데 아까 수소는 좀 그렇게 비난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지구상에 언젠가는 수소를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복지스럽고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합니다.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드리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옵니다. 이걸 물의 전기 분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수소하고 산소를 합치면 전기 플러스 물이 나옵니다. 최초로 이게 연구된 게 1961년도 아폴로 우주계획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달나라 미국에서 쏠 때 연료전지가 같이 쏘였던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우주선 내에서 전기를 쓰고, 거기서 부산물로 나온 물을 식수로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스템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위 이제 줄여서 BOP라고 그럽니다.
Balance of Operation이라고 BOP 이게 부품 국산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 하듯이 이 인프라가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압력,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기술로 승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든 수소차든 가리지 말고 산업을 강하게 하는 정책을 꾸준히 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대외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래 인력은 항상 수소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에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산업은 이 산업대로 국가 전략이 좀 가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사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하시는 동안에는 아마 우리나라 전기 부품에 대해서는 염려 없으니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우리 패널로 효성 CTO를 맡고 있는 연구소장이면서 효성 CTO를 맡고 계시는 우리 박승용 박사께서 효성은 연료전지 정치형 연료전지도 생산해 갖고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사용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제성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일단 개발은 해놓고 상용화 시장에 진출이 안 되고 뭐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또 효성 오면은 전통적으로 모터, 변압기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마 자동차용 아마 트랙션 모터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 감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현대차의 그 초기에 들어가는 그 모터 아까 가솔린 차 개조형으로 만들었다고 김필수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는 모터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는 정치형으로 해가지고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기차 세계 뭐 8천만 대 지금 매년 그 모든 차가 보급되고 있는데 전기차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다 쉬고 있는 중입니다. 쉬고 있는 중.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실은 그 효성에 조인한 지가 5년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IT 회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IT 회사에서 주로 이제 이동통신 관련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혁신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의 결과는 뭐 굉장히 좀 그 성공적이라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그 경험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효성에 왔는데 효성에 와서 이게 비슷한 그 경험을 여기서도 적용해 보면 이 전기 효성이라는 데는 이제 전기 제품을 만드는 곳이니까 여기서 좀 꽃을 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지금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소위 그 IT 분야의 성공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적인 면만 얘기하라 그러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그 요새는 아예 그 맥킨지 같은 데서는 디지타이제이션, DNA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든 회사든 디지타이제이션 DNA 내지는 인덱스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국가나 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디지타이제이션이 사실은 그 통신에서 일어났어요. 반도체에서 일어났고 컴퓨터에서 일어났고 근데 이제 한국이 뭐 디지타이제이션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운 좋게도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니 또 더 나가서 스마트폰이니 그 다음에 TV니 이쪽에서 세계 탑을 구가하고 있죠. 그 기술적인 배경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디지타이제이션에서 또는 디지털리제이션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요 얘기만 제가 잠깐 드릴게요. 옛날에 그 브라운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브라운관 시절에 세계의 톱은 소니였어요. 왜? 소니의 트리니트론이라는 브라운관이 있었는데 그 브라운관이 내는 색감을 다른 회사가 아무리 쫓아해도 못했어요. 왜? 소니가 오랫동안 그 기술이 또 굉장히 그 아날로그 기술의 그 아트, 그죠? 예술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연구원들이 저걸 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디지털이라는데 뭐 아주 이 선견력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뭐 브라운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요새 LCD 그다음에 뭐 OLED 이런 쪽 디지털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 바뀐 거죠. 그렇다고 디스플레이가 100% 디지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일부 아날로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브라운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디지털 포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엔지니어조차도 소니는 절대 못 넘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고 보니까 소니가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됐잖아요. 왜? 디지타이제이션에서 소니가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례는 그거 하나를 들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가 있는데 CDMA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에서 미지에 도전한 그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그러니까 사실은 IT 분야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변화 이거를 타 산업에서 요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융합이라고 사실 얘기하지만 다른 산업이 이쪽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지금은 전기 산업에 들어와 있는데 전기 산업도 100년 동안 AC가 도미넌트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DC로 바뀔 것이다. 왜? AC보다는 DC가 갖고 있는 인헤런트한 장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옛날에 100년 전에 왜 테슬라하고 저기 뭐 에디슨하고 AC, DC 전쟁했을 때 에디슨 DC가 죽었느냐? 그때는 전압을 DC 전압을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DC로 바뀔 건데 여기에 이제 큰 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IT 있다가 이 전기 산업에 왔고 우리 표준협회 회장님도 이제 전기 산업에서 오래 계셨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택도 없는 소리다. 또는 아니 이 세상에 이 많은 인프라를 어떻게 DC로 바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통신 인프라도요 아날로그에서 반 전자 그다음에 반 디지털, 풀 디지털 이렇게 할 때마다 교환기를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그 투입의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 요 아날로지를 근데 이제 전기 분야도 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도 쉽게 안 되고 그다음에 전기를 AC를 DC로 바꾸는 것도 잘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아직까지 경험이고 전 자동차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벌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기술이 가지고는 인헤런트한 장점 때문에 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저는 뭐 그냥 제가 저 나름대로 판단한 거지만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디지타이제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요. 효성에서도 연료전지를 개발해서 이제 그 뭐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료전지란
화학 공장에 가면 그 화학 플랜트가 있습니다. 화학 플랜트를 박스 크기로 만든 게 그게 연료전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저 회장님도 얘기하시지만 BOP라는 거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를 쉽게 디지털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사실은 뭐 배터리가 DC죠. 거기서 나온 거를 뭐 하는 이 신호 처리가 너무너무 사실은 쉬워요. 제가 그냥 한간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가 왜 그 전기차를 안 하느냐 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IT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부품 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근데 연료전지는 이게 저 가솔린 엔진하고 생긴 게 완전히 다르지만 그 소위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아날로그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이 사람 저 사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연료전지를 좋아하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의 그 원래 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사회나 그 기업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사실 핵심입니다. 아까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그 트렌드를 선점하면 세계의 1등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아웃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 너무 앞서간다든지 또는 너무 뒤처져 가도 세상 그 경쟁에서 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청정 연료 아니죠. 청정 그 자동차 이거는 사실은 지금의 이거 오늘 전쟁 같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1차가 아닙니다. 사실은 1차는 90년대에 미국은 연료전지 자동차를 밀었고 유럽은 청정 디젤을 밀었고 일본은 아시는 대로 하이브리드를 밀었잖아요. 거기에 위너가 누굴까요? 사실은 위너는 뭐 얘기하기 어렵지만 패자는 확실해요. 연료전지였어요. 지금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새 자동차가 청정 디젤차가 가장 인기가 좋고 잘 팔려요. 그건 한국만이 아니죠. 유럽은 벌써 청정 디젤 쪽이 유럽 시장의 50%나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는 왜 그러면 하이브리드하고 청정 디젤이 이겼냐. 연료전지는 그때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랩을 박스에다 넣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걸 실제로 해보고서도 이거는 꿈의 에너지원이다. 근데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꿈에 짜 들어간 거는요 굉장히 겁을 많이 냅니다. 옛날에 초전도 특히 상온 초전도 꿈의 기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연료전지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이 완전 완성되는 데까지 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료전지든 근데 하이브리드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전기차든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전기 구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기 때문에 거기에 선점을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료전지를 나중에 들고 나와도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번 그 걱정하시듯이 성장 동력을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데가요 디지털 그 물결을 못 탔으면요 아직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뭐 5등, 뭐 10등 뭐 그 정도 하고 전기는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효성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세계에서 마켓 쉐어가 1% 내외. 그 다음에 그죠 세계 뭐 10등, 20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혁신이라는 걸 경험할 그
적이 없었거든요. 현대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 뭐 5등, 6등 이런 데까지 간 거는 굉장히 그거는 구 패러다임에서는 성공적이지만 현대가 세계에서 1등을 하려면 저는 전기차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앞으로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료전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이건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어서 국가연구소 중심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이렇게 굉장히 버블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간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런 10등, 20등 세계 시장 1, 2% 못하던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기회를 제대로 잡으면 세계 톱이 될 수 있다. 세계 톱이 돼야 매출도 생기고요. 고용도 생기고 다 생기지 세계 여전히 10등, 20등 하면서 고용과 그다음에 생산성이 GDP가 올라간다는 건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저 패널을 절로 가니까 그냥 완전히 또 연료전지가 엄청 메맞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거는 연료전지는 자동차보다 가정용으로 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 갖고 전기 만들면서 발열이 생깁니다. 열. 그래서 가정에 열이 필요하죠. 난방, 조리 이런 거 해서. 차에서는 그런 게 덜 필요할지 모르는데 가정용에서는 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BOP 얘기했는데 BOP가 결국은 수소 갖고 전기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주변 장치인데 그것도 구분하면 두 개가 있어요. MBOP, Mechanical BOP, Electrical BOP입니다. EBOP는 디지털 잘 돼요. 근데 MBOP가 이게 디지털리제이션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품 경쟁력으로 따지면 아까 순수 전기차가 국내로 봐서 산업 인프라는 더 경쟁력이 있다 그 말씀이고 우리 박 박사님 얘기하는 중에 조금 강전 쪽에 조금 응원을 해줄 의견이 좀 있으면 통신은요 전류값이 매우 낮습니다. 작습니다. 전압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장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급격하게 발전한 겁니다. 전기는 10A만 넘고 전압이 1000V만 넘으면 수학으로 풀리지 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10kW 정도 미만 정도는 식은죽 먹듯이 이제는 가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직류, 교류 구분 안 하고 합니다. 우리 이미 제주도에 전력을 바다 밑으로 보내는데 직류로 보내거든요. 바다 밑엔 교류로 못 보냅니다. 생태계 때문에. 그 직류로 보내서 북제주에서 다시 교류로 만들어서 송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라인 갖고 안 돼서 제주도에 발전소가 적지도 없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관광 자연 생태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진도 이쪽 라인에서 새 라인이 들어가서 두 개 라인으로 바닷속으로 가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냥 놔두면 육지보다 전기 생산량이 코스트가 한 3배 비쌉니다.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전기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수소차든 전기차든 맨 끝에는 모터로 돌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운전합니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사상한 운전입니다. 제주도 같으면 차 갖고 한라산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516도로 갖고. 그러면 꼭대기 올라갔다가 서귀포로 내려가요. 걔 내려갈 때는 전기 만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면서 가지 지금 내연기관 차처럼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전기 소모하는 게 아니라 언덕바지 내려가면 발전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제로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딴 장치보다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마 말씀드린 거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런 숨은 뜻이 있구나. 근데 보통 논의할 때 이런 얘기들 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세미나 서두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발표자에게 지금 패널들이 얘기하신 소감하고 본인이 좀 주장하셨던 내용을 교통연구원의 황 본부장님께서 우선 마이크를 받아서 패널들의 의견, 그것도 우리 황 본부장께서 오늘 와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패널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교통을 하다 보니까 식견이 좁아가지고 특히 전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체 어떤 시스템으로 보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 동안에 좀 이렇게 제대로 빠뜨린 거라 그래요.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를 이제 연료로 구분하기 전에 저희는 했던 교통수단입니다. 그럼 이제 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첫 단계가 여러분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이제 통행 목적이 어떻고 통행 거리가 어떻고 어떤 교통수단을 택하냐를 한번 전체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수요가 과거 10년 전에, 뭐 10년 전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일단 자동차의 보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지스 커브 가면서 가는데 지금은 약간 좀 둔화 추세에 가고 있거든요. 이 내면에는 뭐냐면은 과거에 여러분 출퇴근 저희가 통행 목적을 출퇴근 뭐 여가 뭐 여러 가지 나누는데 과거에는 첨두 시간 즉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시간에 출근 통행 목적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넘피크 때 통행이 많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통행 거리도 지금 자동차 주행 거리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뭐 일본의 3배니 4배니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가구 2차량 이런 게 늘어나서 한 대에 늘어난 차량 주행거리만 갖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가구 보유 대수가 늘어나니까 차량의 역할이 분산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친환경 차량,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지 간에 이런 통행 변화에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의 하나로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통행 패턴을 보면은 장거리는 과거에 비해서 승용차를 가는 경우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그 지역의 택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에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가 어떤 유해 물질을 덜 배출할까, 그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측면에서는 그 통행의 패턴을 가장 니즈를 부합하는 교통수단이 뭔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량 보유에 대한 것은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과거와 틀립니다. 줄어듭니다. 차량 공유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티카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젊은 세대입니다. 미국에 여러분은 가시겠습니다만은 다 그런 형태로 차량 공유를 이용하지 옛날처럼 뭐 차를 렌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유 차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더 지속적이고 더 심화될 거라고 본다 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단순히 주행 거리만 놓고 이제 수소차의 가장 최대의 강점인 충전하지 않고 완충전에 대한민국 어디까지 왕복할 수 있다. 물론 좋은 자동차 성능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교통 체계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 교통 수단 간의 역할 분담도 있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주행 거리가 좀 짧아도 좀 도시 내부에서는 전기차가 비교 위에 있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수소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이 수소 버스라든지 대량 교통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진 뭐 우리 저 대중교통이 되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 충전하기가 어렵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서 좀 수소차가 자리매김할 것과 순수 전기차가 자리매김할 것과는 좀 구별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면도 산업적 발전 전략과 환경적인 측면과 교통적 측면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차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하나의 그 벽이라 뭐랄까 좀 그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차량에 대한 가격, 뭐 수소 충전지에 대한 로케이션의 문제, 이거 두 개라고 일단 제가 좁은 설계는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어느 정도 좀 커버 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차량 부분은 물론 이제 수소 인프라도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이 뒷받침되는 건 기본 전제하에 어떤 가격 다운의 효과는 차량 부분에서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거는 이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치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떤 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떤 국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LPG 택시가 뭐 언론에서는 불안하다지만 실제로 비행기가 일반 육상 교통수단보다 더 사고 확률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LNG 뭐 이런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즉 기술적인 그 퍼포먼스하고 일반인이 느끼는 그거와는 갭이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을 얼마만큼 그 설득력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소차가 아까 통계 외국에서 유사한 그런 통계에서도 분석에서 나왔듯이 분명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나 지금 배출권 이런 문제를 결부해서도 우세하고 실제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장기적 대안이라고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하지만은 지금의 단계에서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양손에 다 쥐고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어느 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그 성공한 그 경험을 맛보지 못하면은 미래도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열심히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현재 우리가 기술 우위에 앞된 것을 놓치면은 그 놓친 거로 인해 갖고 미래도 놓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두의 그 뭐 대체제냐 뭐 이게 보완제냐 또는 경쟁제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커피는 여러분 다 익숙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건강상 좋다는 이유로 차로 들어가면 이게 갑자기 어려워요. 그러다 찾다는 대안이 디카파인을 그러니까 그 카페인이 없는 걸 뭐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그 차로 바꾸는 순간은 어떤 대체적 역할이지만 그건 이제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산업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디카파인도 나와야 되고 설탕도 같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런 측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점이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자동차 문제를 아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교통 어떤 니즈도 어떤 옵티멀 뭐라고 할까 어떤 수단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산업도 일개 대기업이 그 독식하는 구조는 장기적이라는 면에서 산업 생태계도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교통수단이 다양화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니즈를 부합시킬 수 있고 그것이 기술 적정성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맥락에서 수소차냐 전기차냐
또는 기타 찬양을 논의하기 전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그 저변에는 어떤 기술이든지 그 기술의 우위가 없으면은 이거는 그 공연불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교통연구원 입장에서 또 얘기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과 과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30년 지나면 승부가 날지 모르지만 현재 인프라를 그대로 어느 정도 인정해서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전기차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공존되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한 거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통수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새마을호가 최고입니다. 요새 새마을호 타보셨습니까? 느려서 안 탑니다. 그전에는 칙칙폭폭했습니다. 석탄 붓고. 그래서 통일호가 최고였습니다.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경유 갖고 석유 갖고 쓰는 디젤 기관차를 도입해서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입니다. 근데 요새 새마을호 아무도 안 타요. 새마을호 웬만한 데 다 씁니다. 왜? 느려서. 아무 데나 가서 안 서주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 섰던 데 요새 다 서요. 대신 큰 데만 쓰는 게 KTX입니다. 제가 그 KTX 도입 때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간절했었는데 서울서 부산 기점 오면 비행기가 날까요? KTX가 날까요? 대기 오염 따지면 항공기가 엄청나게 매연이 큽니다. 공중에서 뿜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 구동 방식으로 전 세계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철도에 다 전력화를 합니다. 기찻길 위에다가 전부 전선을 깔아서 전기를 받아서 가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 택시 다 가스로 가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버스가 다니고 우리 LPG 갖고 택시 운영하듯이 또 한편으로는 아마 자가용은 전기차가 되고 이게 당분간 아마 공존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또 그 시기 지나면 언젠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기술의 진화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다. 이것만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나 이런 산업은 꼭 흑백 논리를 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점과 환경에 따라서 비교, 우위, 편리, 경제성,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 수용성 이런 것들이 아마 전부 콤비네이션으로 작용이 돼야 시장에서 아마 송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원래 제1발제 강의했던 우리 대림대학의 김필수 교수께서 뭐 앞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재정리하는 겸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방면으로 의논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백 회장님은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망 다니다가 또 걸렸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쪽도 항상 요새 걸려가지고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아마 자동차 쪽은 내연기관 쪽이 이제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거기다가 이제 연료전지보다 또 전기차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전기차도 협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내연기관 차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 나오는 신차에 관련된 것은 제가 많이 개입이 돼 있거든요. 개발할 때부터 디자인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이 자동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일생에서 한 5번 정도 바꾸는데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차를 바꿉니다. 경제성 논리예요. 일단 내가 유지 관리 비용 얼마 덜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주변의 환경 요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새 보면 가솔린 디젤 중에서 클린 디젤이 많이 뛰고 있지만은 클린 디젤이 중장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일단 뭐 DPF 같은 배기후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디젤이라는 것은 전체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괜찮지만은 디젤 연료의 지저분한 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지저분한 연료거든요. 근데 걸러주는 장치가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억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아까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만을 집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수출 지향의 국가고 우리가 가진 것은 기술이고 인력뿐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 가지인데 일단 정부 쪽에다 항상 자문해 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저희 협회장을 여러 개를 맡고 있는데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쪽이거든요. 자동차나 아니면 교통 관련 쪽이냐. 근데 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역할이 나눠져 있고요. 담당자도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신호적걸 못 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상당히 업계에서는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실 산학 연관이 다 모여야 되고 국민이 긍정적으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역할도 틀려지고 부서가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 측면의 어떤 산학 연관에 집중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상당히 좀 조성이 국내에선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차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세 가지가 중점적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중국 정부 이런 데 가는데 전기차가 시진핑 정부에서 실대 성장동 중에서 전기차를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중국이 독자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엔진이나 변속기 또 안전 구조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50대 50 합작으로 이렇게 만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야 되는데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직접 점프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뭐 나오지만은 이런 기술에 대한 노하우 있죠.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 특히 심장에 해당되는 배터리, 이 리튬 폴리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연료전 쪽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 하드웨어 구성되어 있죠. 또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 수준, 또 애프터마켓 쪽도 그렇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조화가 잘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세계를 치중을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이점을 가져서 반걸음 앞선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숙제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도 어느 정도 돼 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연간 우리나라 신차 판매 140만 대 내외입니다. 적을 땐 130만 대요.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좁은 땅덩어리에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특성, 집중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베드의 어떤 크기로 볼 때는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국민성도 굉장히 급합니다. 상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뭐 하나 물품 내놓고 인터넷 사이트 열어놓으면요. 여기에 의견 올리는 거 반전문가 수준이에요. 조금만 가미하면은 세계 어떤 시장,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 날 수 있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얼리 어댑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국내 중고차 정책도 100% 국토부 걸 다 했었는데요. 꼭 중고차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이요. 싸고 좋은 차를 얘기를 하십니다. 싸면 차는 나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고차는 적절한 가격에 좋은 차가 맞는 답인데 즉 싸고 좋은 차를 찾는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을 요구하는 국민적 특성이 있어요. 이 테스트 베드에 대한 적절 규모 또 국민적 감각 또 빠른 어떤 이 응답과 답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의 친환경성에 대한 친환경차의 필요성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가장 능동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좀 나름대로 조화가 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을 30년 동안 뒤따라가던 입장이었는데 조금만 좀 가미하면은 친환경차 중에서 우리가 선진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니까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합심해서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늘 이런 거 하면은 뒤끝이 좀 씁쓸합니다. 나라는 조그만데 왜 이렇게 부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스마트 매뉴팩처링 이런 거 하면서 어느 부하고 따로 놀아요. 모르면 저한테 와서 상의하면 조정해 줄 텐데 안 와요. 우리나라 병폐가 뭔지 아세요? 전문가 말을 무조건 안 들어요. 국회의원 말은 논리 근거가 없어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좀먹는 핵심입니다. 오늘 차 얘기에 부처 간에 나뉘어서 비효율 얘기는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부서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이제 50% 넘는데 무슨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하나 모르겠어. 그럼 남성부도 필요해야지. 하는 일 하나도 없더라고 나 보니까. 쓸데없는 일 하는 거라고. 젊은 사람들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부서가 없어요. 제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작년 말로 정부 부처가 다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간 아버지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들 자식하고 대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서 인기 좋습니다. 어느 부서냐? 그 여성 가족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어려워진 거 도우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내서 시작했는데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부처가 다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차 갖고도 똑같아요. 만들면 산업부, 만들어서 나온 다음에 운영하고 면허 따면 국토교통부, 공문위에서 가스 나오고 이러면 환경부. 이거 합하면 안 됩니까? 그럼 집에 가서 일하면 이건 엄마가 할 일, 이거 아버지가 할 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될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이게 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 규격이 있고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부품이 일원화되려고 그러면 규격화가 다 이루어져야 부품이 양산이 되는 겁니다. 현대하고 기아차가 중요한 부품들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업체가 현대 기아만 납품하지 않고 프랑스 회사도 납품하고 독일 회사도 납품하고 미국 회사도 일본 회사도 합니다. 부품 잘 만들면. 그래서 기술 표준도 좀 같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운영, 에너지 관련해도 그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 표준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약속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무시하면 사상 누각이 됩니다. 차 잘 만들면 뭡니까? 도면 처음에 만든 대로 관리가 잘 돼야죠. 부품 찾으니까 부품 떨어졌어요. 그럼 차 세워놓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쓰는 거니까 수명이 있고 고장 나면 대체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하듯이 굉장히 타이틀이 오늘 무거웠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각 입장에서 보면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그거에 대한 기술적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준비된 게 약 1시간 정도 해서 5시에 끝나게 돼 있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한 4분 정도 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애써주신 발표자 3분,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있는 패널 3분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했고 첫 회 세미나 치고는 꽤 그래도 진지하지 않았나 하여튼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